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그냥 여러 가지 공연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계예술대학교 가서 학생들도 한번 만나고 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 근래 본 것 중에 네. 가장 좀 평안해 보이는데요. 평안해 보여요? 네. 사실 업무가 좀 많은 주였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고, 오늘 정경 교수님 목소리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밝게 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1부 내내 티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 아셔가지고 지금 온 국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우리 정경 교수님 목소리가 이 마이크가 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태영 선생님이 저 대신 문자 좀 그러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시고 어떤 곡입니까? 네,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요, 센티멘털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곡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경계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곡이 재즈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송은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클로드 볼링 제가 재미있는 또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네, 2008년과 2009년에 네, 우리 EBS 와, 스페이스홀 공감에 출연한 음악가입니다. 와, EBS의 그 섭외력이 대단한 걸까요? EBS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 EBS에 매주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드 볼링 평소에 좀 궁금해했던 작곡가인데, 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1930년생이니까 이제 예. 많은 분들께 할아버지 정도 연세인 것 같아요. 예. 프랑스 남부 깐느의 한 호텔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의 아버지가 호텔 지배인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연주하던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언어였고 피아노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클로드 볼링의 유년기는 전쟁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그의 가족들이 니스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깐느에서 니스까지 사실 한 40분 거리 정도 될까요? 네. 이 볼링이 니스로 옮겨서 니스의 음악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파리로 가서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재즈가 사실 금지된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볼링이 몰래 78 RPM의 재즈 음반을 들으면서 금기의 음악을 흡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금지된 자유에 대한 열망이 되었고 이 에너지가 클로드 볼링의 삶의 창작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흥미로운 게 보통 프랑스 남부 깐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깐의 한 호텔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호텔의 지배인이셔서 예, 병원이 아니라 호텔에서 태어났군요. 그렇죠. 이야. 자, 어린 나이에 금기의 음악을 흡수하고 음악가로서의 남다른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14살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아마추어 재즈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승을 할 정도니까 아마추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사실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신동이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의 심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요? 클로드 볼링도 아마추어 대회를 나간 거잖아요. 그 80여 분의 아마추어들께서 나오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심사평을 또 다 적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연습 방법도 적어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코멘트를 드렸는데 클로드 볼링이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실력이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이제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좀 발전 방향인데 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격차가 없어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상위 1, 2, 3등 하신 분들은요 정말 격차가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거의. 그럼 궁금한 게 아마추어면은 전공 안 하신 분들입니까? 네, 그걸 이제 예술 중학교
입시도 하지 않은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대상을 받은 친구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는 친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프로코피예프 작품을 너무 멋지게 연주하더라고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재즈 연주자들도 볼링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15세에 프랑스 작곡가 저작권 협회 최연소 회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8살에는 자신의 딕스랜드 그룹과 첫 레코딩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뮤지션 중 한 명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재즈 거장들이 볼링을 아주 눈여겨보면서 사랑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볼링이 햄프턴이라든지 엘드리지, 클라크, 클레이튼 등과 같은 미국의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연주자로서도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작곡은 어땠습니까? 작곡이 어떤 그러니까 작곡가로서의 기량 어땠습니까? 작곡가로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연주를 하면서 이 재즈 연주자들은요, 즉흥 연주도 있고 또 재즈 음악 언어에 기반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로서도 편곡가로서도 그리고 스스로의 색깔을 빠르게 확립해 나갔죠. 자, 이렇게 볼링에게 영향을 준 재즈 뮤지션 적지 않겠죠? 특별히 볼링이 존경했던 인물은 듀크 엘링턴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네. 엘링턴은 이 빅밴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볼링도 빅밴드를 결성해서 파리의 에뚜알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이어나갔고요. 프랑스 재즈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빅밴드 스타일의 반복자가 아니라 각 연주자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는 편곡으로 새로운 사운드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개인성을 위한 작곡이라고 하는데요. 밴드 멤버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살려주는 이것이 바로 클로드 볼링 음악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연주자 맞춤으로 작곡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시도 우리 태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도요. 지금 우리 정경 교수님도 지금 창작된 오페라를 지금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작곡가들에게 가장 영감을 크게 주는 게 연주자일 수 있습니다. 작곡가가 자연에서도 영감을 받고 역사나 뭐 문화적인 모든 것에서 느낌을 받아서 작품을 쓰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곡을 누가 연주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작곡가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연주자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네. 비발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작곡자 이상으로 네. 이 비로토조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곡가들도 빛을 본 거지. 만약에 그런 연주자가 없었으면. 네. 그래서 저는 가끔 타이밍 안 좋게 태어난 작곡가들이 연주자들이 없었을 시기에 그럼 어떡할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쓸데없는 걱정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곡가 본인이 또 악기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자기 자신만 칠 수 있는 곡을 작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리스트 같이. 근데 그런 리스트도 클라라 슈만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여성 피아니스트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새로운 곡을 많이 썼죠. 그 원전 연주가 네. 물론 작곡가 자신이 연주를 잘했을 때 자신의 연주가 기본이 되지만 그거보다 잘하는 연주가 나올 때가 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잘하는 이 현대로 갈수록 더 기술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많죠. 저는 종종 라마니노프도 네. 요즘에 유자왕이나 네. 이런 피아니스트를 못 봤잖아요. 근데 봤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제가 라마니노프 원전 연주를 들으면 유자왕보다 절대 빠르게 못 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임윤찬 씨의 연주를 그러니까요. 라흐마니노프가 봤으면 안 본 게 다행이에요. 더 어려운 거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테크닉보다 지금이 또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네. 야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자꾸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이 음악의 테크닉적으로도 자꾸 인류가 정복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AI 시대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연주자의 이 기량과 네. 이 테크닉만큼의 AI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좀 이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옵니다. 오지 마. 자, 클로드 볼링 영화음악 작곡가로도 활동했죠. 네, 클로드 볼링이 영화와 협업한 것은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클로드 볼링은 이제 재즈 작곡가지만 사실 클래식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화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요.
영화 음악 작곡가로서 볼링은 정말 탁월한 감각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편이 넘는 영화와 와. TV 프로그램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1957년에 칸 영화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요. 뭐 어웨이크닝, 캘리포니아 스위트 등 다양한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볼링의 영화 음악이 재즈적 요소와 클래식적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장면의 어떤 정서를 감각적으로 이끌어내는 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도 그의 이름이 음악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불리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팔에 직접 볼링의 곡을 써달라고 한 게 사실입니까? 네, 여러분들 그 장피에르 랑팔은요, 플룻계에서 거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TV에서 볼링이 피아니스트 장 베르나르 포미에와 협연하는 장면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볼링에게 나를 위한 곡을 써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클로드 볼링이 그냥 재즈 씬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스타 작곡가가 되게 해준 작품인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오늘 소개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클로드 볼링이 훗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곡은 오직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파를 위해서 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면 전혀 다른 곡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대화 아주 일명요연하게 맞아요. 딱 맞는 딱 스토리입니다. 연주자에게 영향을 받은. 랑팔이 아니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볼링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랑팔의 연주력과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곡이 그러면서 1975년에 음반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너무 큰 인기를 끌어서 빌보드 차트에서 10년간 그러니까 530주라고 해요. 10년간 빌보드 차트에 올라 있었고 골든 레코드와 플래티넘 레코드를 수상하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앨범에 수록된 몇 곡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 앨범은 클래식 플루티스트인 장피에르 랑팔에 어울리도록 바로크 음악의 우아함과 모던 재즈의 스윙감을 절묘하게 융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약간 그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네, 부정적으로 보고 네. 비판도 하고 항상- 싫어했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소개드릴 때 작품들이 보통 논란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일부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희석된 재즈의 얇은 클래식의 외피를 입힌 것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분들이 작품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도와줬어요. 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보거든. 그런가 봐요. 이 약간 그런 비평과 또 이런 사생활에 대한 이슈와 여러 가지 막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이 작품에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문장이 기가 막혀요. 희석된 재즈의 얇은 클래식 외피를 입혔다. 그래서 사실 대중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클래식 외피. 이거 괜찮은데요. 오늘 하나 꽂혔습니다. 자, 이 앨범 발표 이후에 볼링의 위상 어땠습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볼링이 카네기홀 무대에도 오르게 되었고요. 어허. 미국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래식 음악가들과 크로스오버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이게 랑팔이 너무 히트를 쳤잖아요. 이 작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첼리스트 요요마가 그러면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곡 말고 나를 위해서 첼로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을 써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 핑커스 주커만도 바이올린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을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뭐 작곡계 신문고가 됐네. 그저 다 울리는구만 그냥 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플룻 나왔죠. 첼로 그리고 바이올린 나왔고요. 뭐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오보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클라리넷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클로드 볼링의 크로스오버적인 레퍼토리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작가 앤디 올 아시죠? 네, 알죠. 앤디 올이 무명이었을 때 왜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미국의 정치인들 네, 또 이 셀럽들을 네, 본인이 그린 다음에 네. 자기 집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어, 선물을 줄 때 배송한 게 아니라 네, 자기 집에 찾아오라고. 되게 황당하잖아요. 네, 무명의 작가가. 네. 근데 정말 집에 작품실에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거든요. 저는 지금 보니까 볼링이 랑파를 시작으로 찾아왔네요. 다 찾아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 기타뿐만 아니라 트럼펫이랑도 협업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야, 이럴 수가. 진짜 대단한 진짜 마케팅입니다. 와. 자, 볼링이 무척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볼링의 작품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따뜻한 어떤 이야기꾼이기도 했는데요. 볼링의 무대가 굉장히 따뜻했다고 하고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에너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볼링의 동료였던 플루티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앙코르를 3곡 넘게 이어가기도 했고 무대 뒤에서는 동료들이 언제 끝나나 하면서 웃으면서 지켜볼 정도였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 여행 중에 식당에서 수저를 이용해서 와인잔에 던져 넣는 장난을 즐겼고요. 그것이 실패했을 때 더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링의 음악이 고급스럽고 정교했던 만큼 성격도 유쾌하고 인간적인 연주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무척 매력적인 볼링. 자신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클래식과 재즈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볼링은 자신의 그런 작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두 세계가 대화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볼링의 음악은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 너머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작품 이 모음곡은요, 단순한 히트작을 넘어서 음악 장르 간의 진정한 소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과 즉흥, 고전과 현대를 오가면서 그 자신의 위트를 우리에게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곡인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모음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은요, 7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모음곡이라 하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가지 곡들이 하나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음곡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모음곡이라는 장르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크 시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지만 이 곡 들으시면 마치 뭐 첼리스트 요요마가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샤콘느, 되게 유명한 샤콘느인데 이런 곡들이 바로크 시대 모음곡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크 시대 플룻을 위한 모음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에 기초를 하여서 이 클로드 볼링이 장피에르 랑파르라는 위대한 플루티스트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 때 이 모음곡의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음곡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 바로크 앤 블루에서는 바로크적인 선율이나 블루스 스케일이 교차하고요. 그리고 플루트와 피아노가 각자의 문법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2번 센티멘털이 오늘 들려드릴 곡이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거는 5번 곡인 아일랜드의 여인인데요. 그 아일랜드 특유의 민속 선율, 그리고 소박하고 서정적인, 그리고 재즈의 유려한 리듬이 만나서 민속적인 매력을 더하거든요. 제가 쳐드리는 순간 여러분 모두 다 이 곡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한번 쳐드려 볼게요.
이렇게 시작해서 플룻이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잖아요. 이 곡이 들어있는 작품집이 이제 이 모음곡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면서 클로드 볼링은 이제 청중들의 우리 청취자분들의 어떤 시각적인 지평까지 열지 않나, 뭔가 서정성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된 만큼 각 악장 7곡이 모두 다르게 재미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짧게 들려주신 이 곡의 구성만 봐도 클로드 볼링이 얼마나 유쾌한 사람인지 그죠? 느껴지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유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신선합니다. 근데 EBS에 오셨을 때 못 본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8년, 2009년 그것 때문에 제가 20살쯤이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EBS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합니까? 저희가 광고를 막 온 국민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 아마 그 스페이스 공감 그때 당시 TV에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을 보냈겠지만 또 이 연주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요. 우리가 겹쳐서 또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요. 하지만 저도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플루트와 재즈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 센티멘탈 이제 들어볼 텐데요.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센티멘털이라고 하면 여러분 감상적이다, 뭐 감성적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피아노는요.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차분한 반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손이 3개가 아니라 가지고 플룻까지 완벽하게 연주하진 못하지만 조금 섞어서 연주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감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른 커피 한 잔 들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정말 좋은 음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알았네요. 태영 쌤이 손이 3개라는 걸. 3개처럼 들리셨어요? 예, 그 가리고 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감상해 볼까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센티멘탈. 플루티스트 장페르 랑파이가 피아니스트 클로드 볼링, 베이시스트 맥스 에디구어, 드러머 마르셀 사비엔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센티멘탈을 플루티스트 장페르 랑파이가 피아니스트 클로드 볼링, 베이시스트 맥스 에디구어, 드러머 마르셀 사비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태영사님, 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허덕미님, 정태양님 설명 듣고 들으니 곡이 더 친숙하게 느껴져요 해주셨고요. 홍미라님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곡이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아요. 그 아일랜드 지역도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 많이 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작품에 어떤 흐르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현아님 좀 전에 즉흥으로 피아노 반주했던 곡이 무슨 곡인가? 제가 여러 개를 쳤는데 제가 봤을 땐 처음에 치신 곡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일랜드의 여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일랜드의 여인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박우정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태양쌤 즉흥 피아노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906 쓰시는 분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역시 태양님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작품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6719님 태양님 말씀대로 연주를 들으니 바로 아는 곡이었어요. 즉흥 연주 너무 좋아요. 자주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다른 곡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 이 곡도 아는데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경희님 영종도 살면서도 바다가 보고 싶어서 드라이브를 가는 중이에요.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들으며 감성에 잠기곤 했던 곡을 즉흥으로 연주해 주시니 힐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저는 내륙에 살고 있지만 바다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종도는 좀 머네요. 영종도 저는 네. 영종도 해경 특공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네. 진해에서 해군 군사훈련을 마치고 여기에서 4주 동안 교육 같은 거 교육을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와. 정말 무서운 도시입니다. 왜요? 여기 무섭습니다. 무섭게 발전을 한 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는 허화 벌판이었는데 네. 지금은 강남이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전 뉴욕 같다는 느낌도 받고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었죠. 자, 오늘 클래식과 재즈를 크로스오버한 클로드 볼링의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 클로드 볼링 오늘 그렇잖아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지만 네. 오늘 소개해주신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이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클로드 볼링은 무대에서 연주자 또 작곡자 그리고 많은 또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그 동료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바로크 작품을 또 후배 작곡가가 편곡해서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치열한 여름과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로크입니까? 네, 바로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름에 또 바로크를 기대하면서 한 주일 동안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선이 보내드리면서 로베르트 푹스의 세레나데 1번 D장조 작품으로 9, 4악장과 5악장을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지휘하는 쾰른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